네, 2021년 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도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건너뛰었던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위안부 문제입니다. 제목은 100억은 걷어차놓고 12억 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하시죠?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언론에 나왔지만 주권 면제 부분을 외면하면 대가를 칠 수 있다. 국제정치는 냉엄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사법농단 수사를 한다며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법 바로잡기를 하는 건지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 건지 좀 헷갈리는 모습이죠.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김정권 부장이 있는 재판부입니다. 거기에서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2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그게 핵심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당연히 발끈했죠. 언론에 다 보셨듯이.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대사 남가표 씨를 외무성으로 초청해서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위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 주권 면제를 이야기하는데, 주권 면제는 이번 판결이 있은 다음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소송이 있기 전부터, 또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은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주권 면제를 내세워서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원칙에 따라 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주권 면제는 무엇이냐? 주권국가. 주권국가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국교를 맺으면 일본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인정하면서 서로 외교 관계를 맺어서 자유왕래를 하고 여권을 갖고, 그게 이제 상대방이 주권을 인정한 거죠. 주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키면은 그 나라를 우리나라의 법원에 피고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권국가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권 면제입니다. 일종의 국제 관습입니다. 서로 잘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타국을 우리의 법의 대상 지역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평화관계, 수교를 맺은 나라에 대한 주권 면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추적하다가 그가 보트를 타고 일본 대마도 쪽으로 달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영해선을 넘어서 잡으면은 그게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게 됩니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범죄자라도 우리의 영해선을 넘어서 일본의 영해선으로 들어가면 잡지 않습니다. 네.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려면요, 침해하는 게 결국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 법, 우리 힘을 타국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네, 격렬하게 싸워야 되죠. 두 번째로는 말로 양해를 구해서, 야, 그 우리나라에서 범죄 지르고 간 사람이니까 좀 니들이 잡아서 넘겨줘. 이렇게 외교로 푸는 이런 방법이 있죠. 아니면 추방만 해줘. 내가 잡아갈게. 이런 식으로. 네.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을 할 만큼은 안 되고 외교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의 공작원들을 몰래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잡아오는 공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공작이 성공하면은 지도자도 모르게 성공하면 됩니다. 지금 뭐 이란에서 핵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피살됐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 이스라엘이다 미국이다 추정은 되지만 전혀 흔적이 안 남으니까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나라가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주권 면제를 위반한 것이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와 관련된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됐죠.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1973년 8월 8일 일본 수도인 동경에 팔레스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는 김대중 씨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종의 망명 상태였죠. 대통령 선거에서 져가지고 거기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는 활동을 했었죠.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이우락 씨였습니다. 그러한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씨를 납치해서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태웠던 배가 용구모라는 배를 쓴 게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김대중 씨를 납치해가지고 해안으로 끌고 와서 배를 태워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이 김대중 대통령은 동교동에 오래 살았잖아요. 동교동 자기 개파를 동교동 계획을 했는데 그 동교동 집 앞에서 풀어주죠. 뭐 상당히 얻어맞은 상태로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가 납치됐다는 걸 알았는데 한 5일 후에 한국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은요, 납치됐다고 했을 때 바로 대한민국 중정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 나라의 정보부 요원들은 그 외국에 나가는 우리 외교기관에, 각 나라 외교기관에 외교관으로 위장해서 나갑니다. 근데 상대국에게는 내가 정보부 요원이라는 걸 알리고 가죠. 그래야 그쪽도 스파이가 아니라는 양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을 화이트라고 합니다. 그때 주일 한국 대사관에 그냥 K씨라고 하겠습니다. 중정 요원인데 1등 서기관으로 위장해 나가 있었죠. 일본도 그가 중정이랑 요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 호텔 현장에서 K 1등 서기관 흔적을 일본이 바로 발견합니다. 아, 한국 중정이 했구나. 그리고 이제 김대중 씨가 한국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뭐 누가 잡아간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나타났으니까 한국이 잡아온 게 맞죠. 그게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K 1등 서기관을 면직시켰습니다. 귀국 조치도 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안하다라고 일본 다나카 총리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김종필 국무총리는 일본으로 날아가서 역시 다나카 총리한테 회담을 하면서 좀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주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74년 8월 6일 김대중 납치 사건 범인 중 한 명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K 1등 서기관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수사를 발표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8일이 지난 8월 14일 우리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K 1등 서기관을 조사했는데 그가 김대중 납치에 참여한 혐의점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일본이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지금 남산에 가면은 지금도 국립극장이 있죠. 큰 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양입니다. 1974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인데 한 40 몇 년 전이죠. 그때 오사카에 살고 있던 제1교포 문세광이 오사카의 파출소에서 훔친 권총을 갖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국립극장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을 갖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대통령을 쏘는데 대통령은 싹 피해서 맞지 않고 옆에 있던 유경수 여사를 쏴서 절명하게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을 당시 TV를 다시 화면 돌아가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경호가 뭔지요. 우리나라 경호가 그때 왜 엉망인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수사를 해보니까는 문세광이는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육시였어요. 육시. 유경수 여사랑 같은 본이 옥천 육시였어요. 뭐 그런 것도 드러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세광을 수사했던 검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춘 검사입니다. 김기춘 검사가 일본말을 잘하죠. 그때 30대 검사였는데 그때 이제 김기춘 검사가 읽었던 책이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쓴 자카의 날. 그때는 일본 책을 바로 본 모양이에요. 자카루노 히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암살자가 나오죠. 문세광처럼. 자카로노 히노 요미 요모 너 읽었니? 하니까 읽었다고 반응하면서 이제 문세광이가 대통령을 저격했다가 유교사를 절명하게 한 이유를 쭉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세광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도 한참 다룬 적이 있어 생각이 문득 나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좀 미안하잖아요. 문세광이 일본서 큰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크지 않았거든요. 또 일본의 파출소에 권총을 훔쳐가서 대통령을 쐈으니까. 그래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사과, 진사특사로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사건 덕택에 양측이 이제 봉합을 합니다. 우리도 한 방 먹었고 일본도 화가 났고 그러니까 이듬해 8월 14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K 1등 서기관 부분을 수사해서 일본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수사를 끝내면서 일본과 겨우 봉합을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공작은 상대의 주권을 침해한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를 힘들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상대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1960년대 초반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해외 첩보부 모사드가 SS 친위대 요원을 하나 잡아옵니다. 아이히만이란 이름을 가진 나치 친위대, SS 친위대 중령 출신인데 그 친구는 2차 대전 때 유태인 학살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해외로 도주했죠.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았는데 한 유태계 소녀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유태인을 많이 죽였다라는 걸 자랑하게 됩니다. 그 유태계 소녀가 신고를 해서 멀리에서 신고했죠. 아르헨티나에서. 그게 이스라엘까지 알게 돼서 모사드가 이 친구를 잡으러 몰려옵니다. 딱 잡아가죠. 잡아갖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그 다음에 형을 언도해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름도 바꾸고 숨어있던 아이만이 이스라엘에서 재판받고 처형됐으니 이스라엘이 잡아갔다는 게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모두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이 공작 기관에서는 아이히만 잡아온 거를 아주 영웅적으로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주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후에 고립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권 침해를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천안함 사건 때 기억하시죠? 그때 북한이 자기네 소행을 부정했습니다. 그 전에 또 강릉으로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감수한 승조원들이 많이 우리한테 피살됐었죠. 그리고 이모 씨가 우리한테 권고가 됐습니다. 그때도 북한은 그 이모 씨는 나는 북한에서 보낸 요원이다고 실토했지만 자기네가 보내지 않았고 그 배도 자기네 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배에 보게 되면 북한제라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왜 이러느냐? 남북한은 분명히 적대적이죠. 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요원을 공작으로 집어넣었다가 넘어놓은 거는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덜 고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잡아온 걸 자랑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정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는지 미국의 CIA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란에서 숱한 이란 핵과학자를 죽여도 모사드든 CIA든 절대로 내가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적대국조차도 상대의 주권은 공개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권 면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주권 면제를 일본에 적용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은. 그리고 일본은 이 재판을 할 때도 주권 면제를 내세우면서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항소도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상대국을 피고로 한 재판은 원래 각하를 해서 열지를 않는 게 보편적이에요. 거의 99%입니다. 특이하게 지금 한국이 열어갖고 김모 부장이 유죄를 일본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자기네 영토 안에서 영공 안에서 영해 안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벗어나면 적용이 안 됩니다. 타국에서는 그 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갖고 다니시는 분들 거기 보면은 그 외국 외무부 장관한테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사법권 자체가 그 나라의 중요한 주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를 피고로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외국인도 범법행위를 했으면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어요. 외국 법인도 할 수 있어요. 2017년인가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이 갔던 우리 징용공들한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때는 일본 법인이, 일본 미쯔비시인가요? 뭐 그런 것들, 일본 주금 같은 그런 회사들이 피고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는 재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패소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12억 원 안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미쯔비시나 이런 일본 주금 같은 회사면은 그 회사가 지금 한국에도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압류해서 하면 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다면은 주한 일본 대사관, 일본 공사관, 문화관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압류하기가 쉽지 않을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우리 판결에 대해서도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배상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번에 우리 서울민사지법이 한 거는 무리한 재판으로 치부되거나 위안부의 한을 풀어준 애국적인 재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망신이 되는 그런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장단을 맞춘 그런 재판부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 재판하신 분은 애국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사님은 자신하시지만 저는 국제정치적으로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자, 제가 하나 궁금증을 제시할게요. 이 사건, 아까 처음에 드렸던 제목과 관련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우리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분명히 정부 대 정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19대가 문재인이니까 18 다음에 19 그 순차를 이었다는 건 앞에 정부를 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만 대한민국 대통령 사이에서 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합의를 하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93년 고노 일본 외상이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사과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면서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내놓겠다. 그때 대략 우리 돈은 100억 원 정도 되죠. 그걸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7년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그 돈이 필요 없다며 일본 정부 보고 되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되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외국 처지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법원도 우리 정부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우리 법원이 2017년에는 100억 원 되가져가라 놓고 지금 12억 원 내놓으라고 하는 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100억 원 가져가라 그래놓고 이제 12억 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10억 엔은 100억 원은 어디로 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당시 2015년 16년에 들어왔는데 당시 환율로 108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화해와 치유재단을 한국에 만들어서 그 돈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그 돈이 필요 없으니 일본 너희 가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단은 청산 절차를 해산을 됐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산이 안 된 거는 108억 원 중에서 쓰고 남은 56억 원을 일본이 안 가져갔기 때문에 아직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은 56억 원 남았으니까 앞에 있는 40 몇 억 원은 이미 쓴 거잖아요. 그 46억 원까지 합쳐가지고 몇 억 원 합쳐서 10억 엔. 이 10억 엔을 만들 때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은 103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딱 마련해 놓고 너희 원금이 103억 원이니까 가져가 하고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10억 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돈까지 마련한 나라가 12억 원 달라 그러니 이게 뭔 말이냔 말이에요. 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15년 12월 당시 우리 위안부 대상자는 23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7명이 생존자셨고 199명이 이미 타계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 재단에서는 생존자에게는 1억 원, 타계한 이의 유가족에게는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준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7억 원 더해보고 그 다음에 199명에게 2천만 원씩 하게 되면 39억 8천만 원, 도합 96억 8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출하고 그럼 남은 돈이 11억 2천만 원인데 이거는 박물관, 위안부 관련 박물관하고 위로금, 그 다음에 추모비, 뭐 행사 이런 거로 쓰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와 치유재단
운영비는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일본이 준 10억에는 털끝 하나 안 되고 우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그때 윤미향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그 양반이 정의연 뭐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로금 집행에 굉장히 반발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하고 그 노선을 따라가서 우선은 우리 정부가 이 재단에 운영비 주기로 한 거를 차단해 버립니다. 안 줍니다. 때문에 재단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이사들이야 뭐 돈 안 받아도 되지만 거기 또 일하는 분들은 실무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비용도 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낸 돈 중에 일부를 운영비로 쓰자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를 그동안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생존자가 47명이라 그랬는데 35명이 박근혜 정부 때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12분이 안 받으셨죠. 생존자 중에서. 그 12분이 이번에 우리 서울민사지법 판결로 돈을 받게 된 1억 원씩 받아라고 판결을 받게 된 12명의 생존자인지 동일인인지는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안 받은 분이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연은 그들을 위해서 국민성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12분이 다 돈을 달라고 신청 안 해요. 정의연에 대해서도. 8분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정의연은 똑같은 1억 원을 주고 여성 인권상이라는 상까지 수여합니다. 네, 민족 자존심을 지켜줬죠. 일본 돈은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정의연이 구린 짓을 했습니다. 1억 원씩 준 할머니로부터 기부금 좀 내라 그래갖고 7천 몇백만 원 거꾸로 받아냅니다. 윤미향 씨가. 윤미향 의원이. 참, 난, 그래서 굉장히, 난 진짜 싫어요. 국민 밉상이야. 추미애 뭐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지금 윤미향 의원은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만들어준 게 뭐 남인순 씨가 있는 민주당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12명의 위안부 할머니한테 1억씩 줘라라고 배상을 했는데 그 12분이 화해와 치유재단 돈을 거절한 12분인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화해와 치유재단 위로금, 또 정의연이 국민성금으로 받아서 사기를 쳐서, 준사기를 쳐서 준 8분. 그거를 포함하면은 47에서 35명 빼고 8명 빼면 또 4사람이 남죠. 그럼 4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본 돈 끝까지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민족 자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 성금을 받은 사람 중에 또 정의연이 거둔 국민 성금도 받고 또 이번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습니다. 모릅니다. 네. 사람은 다양하니까 다 놓고 봐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3개를 전부 다 너 한 사람이 4분 정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 말씀드릴까요? 민족 자존심이 뭔지. 199명의 유가족이 있는데 64명만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2%만 받았어요. 놀랍죠? 58%인가요? 68%가 거절했어요. 3분의 2 가까이가. 그 이유는 개인정보라서 밝혀지지 않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108억 원이었잖아요. 기금재단이. 근데 47억 8천만 원은 위로금으로 지출했고 문정부가 돈을 안 대주는 바람에 재단 운영비로 4억 원을 써갖고 현재 56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56억 원은 누구 돈입니까? 일본이 준 돈이었죠. 일본 돈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서울 중앙지법이 판결해서 일본 정부가 12억 내놔라 그랬는데 일본 정부는 안 내놓으면 이 돈을 56억 중에서 갖고 와서 이분들한테 주면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억엔의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게 되잖아요. 문정부는 그거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손대지 못하게 할 걸로 봅니다. 문정부는 어쨌든 그 10억엔 108억 원이죠. 우리도 그건 되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그 10억 엔을 우리 환율로 하니까 그때 103억 원이니까 103억 원 만들어 놓고 이거 가져가라.
왜? 56억만 가져가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40몇 억은 집행했잖아요. 집행한 그 돈 받아가신 생존자, 또 돌아가신 유가족 보고 도로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전책을 만들어 놓고 일본 가져가 그랬는데 일본이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그 103억 원 우리 정부가 마련해 놓은 그거 갖고 가서 12억 원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네. 그 정리하면은 일본 정부가 준 100억 원, 뭐 108억 원 대충 얘기합시다. 10억에는 문재인 정권이 너 가져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고 문재인 정권과 같이 가는 이 사법부에서는 일본 보고 12억 원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민족 자존심입니까? 돌출 재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 면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중요한 상황인데 국제법을 위반하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다고 다 돼 있어요. 근데 국제법을 정해서 두 나라 조약을 맺거나 뭐 합의를 하거나 조약이든 합의든 하게 되면 우리 법을 적용 안 시켜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도 아니고 원자력 뭐 협정 또 미사일은 지침 뭐 이런 걸로 구두로 합의한 것도 지키고 있어요. 우리 법을 제한을 합니다. 이게 국제법이거든요. 우리 헌법도 보게 되면 전문에 국제적인 걸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약만 국제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게 이 돌출 재판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진짜 자존심은요. 화해와 치유재단의 위로금은 물론이고 국민성금으로 마련한 정의연의 사기성 짙은 그 돈까지 거부한 생존자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한 저는 유가족이라고 봅니다. 진짜 이상한 거는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총리의 사과까지 받아가면서 그때 우리 여성단체에서 일본 정부 사과를 받아라. 일본 정부의 돈을 받아와라. 요구해. 그거들 거의 각기 수렴했잖아요. 그렇게 받아온 위로금을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정부 보고 배상하라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뭐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왜 박근혜 정부가 한 걸 그렇게 흔들었어요. 그렇게 미워? 아니 그거 보면 박근혜보다 잘하든지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개코도 없잖아요. 결국 지금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가담한 윤미향의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 시킨 것만 드러나 있고 이게 연로하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겁니까? 편안케 하는 겁니까?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지소미아 합의를 했던 게 대한민국 국익의 손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체면을 깎았습니까? 왜 박근혜가 한 건 다 뒤집으려고 합니까? 문재인이는. 뒤집지도 못하고 지소미아도 지금 파기 못했고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워요. 자존심은 그건 열등감의 같은 말이잖아요. 100억 원 걷어차고 12억 원 달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아까 제가 김대중 납치 이후부터 문세광 사건까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아이만 납치해서부터 이스라엘이 그 후에 이제 국제적 고립을 당하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그렇게 싫다고 흔들어 놓고 도쿄올림픽 때는 북한이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서 남북한이 어떻게 만나는 무대를 만들려고 지난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 가서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만나가지고 뭐 일본 스가 총리까지 만나고 수요를 했습니다. 일본이 별로 반응 안 보였죠. 도와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그런데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뭐 어리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G7 국가 수준 이탈리아를 잡고 1인당 GDP에서 그 다음에 국가 총 GDP로는 G10에 올라왔다고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게 자꾸 반복되냔 말이에요. 사법부도 그렇고 100억 원 걷어차놓고 12억 달라 그러면 이건 참 돈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되고 국가적 체면도 말도 안 되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정부에서는 좀 모든 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레임덕으로 가고 잘못하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정신 차리고 쭉 이렇게 이 문제는 그래서 국가 간에 내 법으로 외국 문제를 풀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그게 그래야 안 되기 때문에 외교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일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걸 왜 깨냔 말이에요. 깨놓고 수습도 못 하냔 말이에요. 이런 재판을 나오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좀 흥분된 투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대한민국은 자꾸 고립되고 현재는 살만하지만 미래는 힘들어집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국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데 너무 국내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우물안 개골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걸 국민들이 좀 아시고 조금 많은 어떤 의견을 내주셔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100억 원 걷어차고 12억 달라고 하는 이 모순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